관리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자, 고객 만족은 여기 보시면 지각적이고 감정적 평가 과정에 초점을 둔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각적이라는 거는 기대 대비 최종적으로 어떻게 지각을 했느냐, 그리고 어떻게 경험하고 느꼈느냐, 감정적 이라는 평가 과정에 초점을 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객 만족은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마다 어때요? 느끼는 정도가 다 다르죠. 지각하는 정도가 다 다르고, 또한 감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정도가 다 다르게 나타난다. 가끔 시험에 고객 만족은 객관적이다 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정답이 될 수가 없죠. 다음에 고객 니즈, 고객 욕구에 대응하는 일련의 기업 활동에 대한 결과로서 만약에 기업이 긍정적인 결과를 제공을 해준다면 상품 및 서비스의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또한 고객과의 신뢰가 연속되는 상태를 우리가 고객 만족이라고 한다. 자, 고객 만족은 여기 보시면 포괄적인 감정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우리가 감정적이라고 했죠. 근데 감정적인데 뭐냐?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가끔 시험에 뭐 고객 만족은 뭐 단편적인 거, 한 가지 뭐 부분적인 거다라고 출제가 되는데 아니에요. 즉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MOT 사이클을 한번 그려서 설명을 해보면, 자, 고객이 서비스를 받으러 기업에 들어와서 입장해서 많은 접점을 거치겠죠. 예, 이 많은 접점을 거친 후에 전체 서비스를 경험한 후에 느끼는 포괄적인 감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 부분에서만 만족을 느낀다고 해서 고객 만족도 아니고, 이 부분에서만 내가 만족을 느낀다고 해서 그것도 고객 만족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의 접점을 경험하고 나서 느끼는 포괄적인 감정 상태가 바로 고객 만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고객 만족 관리 등장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장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의 서비스 흐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계속 머리에 좀 인지를 해 놓으면 다음 계속해서 공부할 때 조금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70년대는 보시면 70년대에는 거의 우리나라가 어때요? 못 먹고 못 살던 시대였죠. 그리고 거의 간의 수공업 정도의 제품을 생산하는 시대였습니다. 또한 이때는 베이비붐 시대를 거치면서 인구도 넘쳐나는 시대였죠. 그래서 자, 수요와 공급을 비교를 해보면 수요가 어때요? 더 넘치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고객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었고요. 뭐예요? 고객은 그냥 봉이었죠. 봉. 그래서 이 당시에는 기업의 경쟁력은 얼마나 많이 대량 생산을 하느냐, 얼마나 많이 대량 생산을 하느냐가 바로 이 기업의 경쟁력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80년대가 옵니다. 자, 80년대에 와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가 되는 시기가 바로 80년대예요. 그래서 80년대에 우리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돈을 R&D에 많이 투자를 해서 기술 혁신을 이루는 시대가 바로 80년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때 제품이 어때요? 제품이 상향, 평준화가 되는 시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바로 소비자라는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80년대 기업의 경쟁력은 바로 기술 혁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기업에 누가 더 좋은 제품, 더 성능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느냐가 바로 그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던 시대였다. 자, 그럼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자, 90년대에 오니까 이때 우리가 80년대의 그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이제 대량의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으로써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이제는 뭐예요? 공급이 넘쳐나는 시대가 오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공급이 넘쳐난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만큼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됐다는 거죠. 자,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됐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때 기업들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제품 자체가 이제는 상향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제품만으로는 경쟁력이 될 수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는 뭔가 경쟁력으로 뭘 해야지? 바로 나온 게 이때 바로 서비스가 출현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S기업에서 최초로 AS 서비스가 출현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바로 90년대에 와서 고객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을 한 때가 바로 90년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90년대에 와서 경쟁이 치열한 이 시대에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객을 만족을 시켜야 되겠구나. 이건 어떻게 보면은 생존하기 위한 필연적인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70년, 80년, 90년대 이렇게 서비스가 흘러왔다는 거를 좀 기억을 꼭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서비스 부분이 증가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 제품 자체보다는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장적 성능 이런 가치보다는 이제는 제품을 구입을 할 때 고객들이 뭐예요? 제품의 사용성, 디자인, 그렇죠? 서비스 부분, 즉 제품 외에 부가적인 서비스 혜택을 보고 제품을 구입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자동차를 구입을 한다 그러면 사용 설명서가 잘 되어 있는지, 시승 여부가 잘 되어 있는지, 카드 할부가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어때요? 제품을 구입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2번을 보시면 자, 기업 이미지의 중요성이 증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 이미지는요, 제조 기업보다는 서비스 기업이 증가하면서 더 중요해진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서비스의 특성이 뭐예요? 무형성이죠. 무형성. 그래서 우리가 무형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뭐가 있었죠? 기업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게 있었죠. 자, 우리가 무형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제품을 구입할 때 그만큼 뭐가 따라요? 리스크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긍정적인 기업의 이미지는 그러한 뭐예요? 고객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 전에 그런 리스크를 조금은 없애주는 그런 영향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업들이 사회 공헌도 활동을 하거나 또는 환경 보호 캠페인을 함으로써 긍정적인 기업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자, 고객들은 어때요? 그 기업의 이미지만 보고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특히 선진국일수록 이런 기업의 이미지를 보고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3번 무차별화 및 동질화, 즉 제품 자체가 이제는 어때요? 상향 평준화가 되었기 때문에 무차별화되고 동질화되었죠. 그래서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 등에서 거의 차이가 없어져서 동질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사의 냉장고나 B사의 냉장고나 어때요? 제품이 크게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젠 제품만으로는 승부를 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다? 바로 고객 만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 시험에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 등에서 차이가 두드러지면서 고객 만족이 등장이 되었다라고 나오는데 아니죠. 차이가 없어지면서 동질화되면서 고객 만족이 등장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4번 서비스 비중이 증가가 되었다. 즉 제품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구매자들이 매장의 분위기라던가 또는 판매원이 고객에게 전달하는 그런 서비스, 친절도 부분을 보고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1번과 여기 4번의 좀 차이는 1번은 제품을 구입을 할 때 거기에 부가적인 서비스 혜택을 보고 구입을 하는 거고, 이 서비스 비중이 증대되었다라는 거는 제품 외에 또 뭐요? 순수 서비스 자체의 역할을 보고 제품을 구입하게 되었다. 즉 순수 서비스의 비중이 증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왜 고객 만족을 해야 될까? 자, 고객 만족 관리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자, 고객 만족과
고객 애호도는 기업 수익과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끔 시험에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몇 번 시험에 출제가 되어 있는데 당연히 상관관계가 있죠. 고객을 만족을 시키면 어때요? 지속적으로 방문을 함으로써 기업과 고객 간의 신뢰도가 증진이 되면서 그렇죠. 고객 로열티를 획득할 수 있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어때요? 고객의 지갑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바로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서비스업일수록 이런 고객 애호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고객 만족 향상을 위한 단기적인 거래 비용이 증가하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뭐한다? 감소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제반 홍보, 마케팅 비용도 들어가고 또 교육도 시켜야 되고 비용이 증가가 돼요. 근데 장기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오히려 비용 자체가 어때요? 감소가 된다라는 거죠. 기업의 긍정적인 이미지도 구축이 되고 그리고 기업과 고객 간의 신뢰가 쌓이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방문을 하다 보니까 비용 자체가 이제 절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그죠 우리 장기적인 우리 고객들의 어때요? 이제 소비 성향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필요한 홍보 광고를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제 고객 로열티를 갖게 되면 고객들의 지갑 점유율이 높아지고 또한 어때요? 가격 프리미엄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또한 우리가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게 무려 4배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비용이 감소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객이 불만족하게 되면 당연히 이거는 고객 이탈로 이어짐으로써 부정적 기업 이미지를 낳게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비스 기업일수록 긍정적인 이미지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터진 옥시 사태처럼 어때요? 한순간에 정말 좋게 쌓아온 기업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기업일수록 특히 이러한 긍정적 이미지 관리에 힘써야 된다는 거. 다음 불만족한 90%는 기업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경우에 높은 재거래율을 보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에서는 모든 고객이 재거래율을 보인다라고 시험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맞을까요? 네, 땡, 틀리죠? 모든 고객이 제 거래율을 보이지는 않죠. 자, 이래서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이런 말바꾸기라던가 이 틈새적으로 뭔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고객 욕구의 다양화 와 기대가 상승되었다. 자, 지금은 우리가 1인 10색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만큼 고객 욕구가 다양화되고 그리고 기대는 어때요? 점점 상승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이러한 고객의 다양한 욕구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고객 만족이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고객 불만은 고객 비애호도로 나타남으로써 고객이 일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탈한 고객을 재유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고객 만족 관리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고객 만족 관리를 우리가 잘해서 나타나는 효과로는 먼저 고객 충성도가 형성이 되죠. 즉, 기업과 고객 간의 신뢰가 형성이 되면서 지속적인 방문과 구매가 이루어짐으로써 어때요? 고객 충성도 또한 같이 형성이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뭐한다? 매출이 상승되는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기존 유지 비용이 더 적게 든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고객 창출하는데 오히려 4배의 비용이 더 든다고 그랬죠. 그리고 긍정적 구전. 그 기업에 대한 고객들의 긍정적인 구조는 바로 어떻게 보면 최대의 광고 효과로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만족을 잘 했을 경우에는 바로 뭐예요? 시장 우위를 접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그 백색 가전 중에서
원래는 그 엘사가 그 전자제품 시장에서는 선두였는데 S사가 처음으로 AS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어때요? 가전제품에서는 거의 선두 자림을 매기고 있죠. 바로 이로써 고객을 만족시킴으로써 이러한 시장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기업의 영업이익이 창출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도 함께 강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창출되면 벌어들인 돈으로 다시 R&D 투자하고 또는 뭐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고 직원들의 복지를 강화시켜줌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함께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객 만족과 관련된 이론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공정성 이론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요, 학자와 같이 연계해서 꼭 좀 알고 계세요. 여기 이론에서는 학자를 묻는 시험들이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학자와 연계해서 같이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각각의 이론에 대한 개념들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공정성 이론을 보면 공정성 이론은 저 스테이시 애덤스에 의해서 제안이 된 건데요. 자, 투입과 산출이 같으면 공정한 거예요. 즉, 투입이라는 거는 내가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 전에 들어가는 노력, 비용, 시간들이 있겠죠. 자, 이 투입과 내가 제품과 서비스를 구입했을 때 산출이 같으면 공정하다고 느끼는 거죠. 근데 투입이 더 크다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점차적으로 이러한 투입을 줄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정성 이론이라는 거는 이제 페스팅거의 인지 부조화 이론과 그리고 호만스의 교환 이론, 여기도 같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학자와 이론들을 같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페스팅거의 인지 부조화 이론이라는 거는 뭐다? 태도와 행동이 불일치가 됐을 때 사람들은 뭐한다? 긴장감을 경험하는 게 바로 인지부조화 이론이에요. 제가 뒤에 인지부조화 이론이 나올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호만스의 교환 이론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 기브앤테이크죠. 공평하게 오가는 거래 속에서 싹트는 우정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준 만큼 상대도 나에게 일을 줘야 어때요? 지속적으로 그 관계가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공정성 이론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개인의 교환에 있어서 투입과 비교해 자신들의 성과를 최대한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공정성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공정성 이론에서는요, 세 가지의 이론이 있는데요. 자, 먼저 도출 결과의 공정성이 있습니다. 도출 결과의 공정성이라는 것은 what의 개념이에요. what. 즉 궁극적으로 고객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획득했느냐라는 거예요. 즉 결과만 본다라는 거죠. 결과가 좋았느냐 나빴느냐. 여기 보시면 그 고객 요구에 대해서 공정했느냐, 그리고 기여도에 대해서 또 공정했느냐, 그리고 차별 없이 평등하게 제공이 되었느냐, 이런 것들이 이 도출 결과의 공정성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절차상의 공정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프로세스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서비스를 받는 전체적인 과정 있죠? 그 서비스가 수행되는 프로세스에 대한 개념인데, 자, 이거는 도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유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요. 자, 정보의 수집. 정보 수집이 용이한지, 정말 잘된 정확한 정보인지, 그리고 의사결정 영향력에 대한 신념, 즉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정보인지, 영향을 주는 정보인지, 또는 의사결정자의 정보 사용, 이런 것들이 바로 절차상의 공정성에 들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상호작용 공정성이라는 거는, 자, 항상 여러분들이요, 상호작용이 나오면 이거는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고 같이 연계해서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호작용의 공정성이라는 건 항상 상호작용이 나오면 직원과 고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직원만 있어서도 안 되고 고객이 있어서도 안 돼요. 직원과 고객이 같이 있어야 상호작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측면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흥미, 존경, 직원의 정직, 예의, 의사소통 방식, 그리고 직원의 우호적인 정도가 바로 상호작용의 공정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호작용의 공정성은 하우의 개념이죠. 어떻게 서비스가 전달이 되었느냐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시험에 여러분들이 그 개념하고요. 개념과 특히 중요한 거는 도출 결과의 공정성, 이 파란 색깔 부분이 있죠. 이 부분들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밑줄 그은 부분 있죠. 밑줄 그은 부분들은 시험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밑줄로 그은 부분들은 시험에 좀 자주 출제가 되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밑줄 그은 부분들은 좀 더 유심히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시험부터 지금까지 시험을 모두 분석을 해서 시험 내용에 있죠. 시험 내용에 자주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밑줄로 그어서 여러분들 공부하기 쉽게끔 표시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좀 더 유심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기대불일치 이론을 보도록 할게요. 자, 기대불일치 이론은 누구에 의해서 제안된 거다? 자, 이제 올리버에 의해서 제안된 겁니다. 자, 기대불일치 이론이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고객은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항상 기대를 형성을 합니다. 자, 그 기대를 형성하는 거는 뭐 우리 각자의 경험이라던가 또는 구전이라던가 뭐 기업의 광고라던가 커뮤니케이션이라던가 다양한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기대가 형성이 되는데 자 만족과 불만족은 성과와 기대와의 차이에서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표를 잠깐 보게 되면 박스표를 보면 자 내가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기대와 성과 중에서 기대가 더 크면 뭐예요? 고객 불만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기대와 성과가 같으면 고객 만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대보다 성과가 훨씬 크면 고객 감동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때는 부정적 불일치가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기대보다 훨씬 더 성과가 컸을 때는 긍정적 불일치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기대 불일치 이론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대와 성과는 서로 독립적인 관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뭐냐면 우리가 기대를 한다고 해서 기대대로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대와 성과는 서로 독립적인 관계이다. 즉 기대는 최종 만족을 판단하기 위한 계기로 작동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번 인지부조화 이론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고객만족 이론 총 4개가 나오죠. 가끔 시험에서도 고객만족 이론이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고객만족에는 이 4가지 이론이 들어가는구나 또 같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인지부조화 이론이라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제안되었다? 바로 페스팅거에 의해서 제안된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인지부조화 이론이라는 것은 태도와 행동이 불일치가 됐을 때 사람들은 심리적인 긴장감, 즉 심기가 불편함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인지부조화를 뭐예요? 조화로 돌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 마음이 편하니까. 그러면 인지조화로 이거를 돌리기 위해서 뭘 하냐? 첫 번째, 합리화를 시켜요.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게 뭐예요? 인지부조화 사례로 시험에 나왔던 게 바로 이솝 우화의 여우와 쉼포도였죠. 길을 지나가는 여우가 포도가 이렇게 주렁주렁 탐스럽게 열려 있는 걸 보고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시도를 하다가 했는데 결국은 그 포도를 못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우가 이때 한마디 합니다. 저 포도는 실 거야. 네, 이렇게 뭐예요?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럼으로써 뭐예요? 인지 조화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행동을 일치를 시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내가
친구들에게 나는 내가 주말만 되면 매주 주말에 나는 자원봉사를 나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매주 주말에 나는 어때요? 그 자원봉사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인지 조화가 되는 거죠. 근데 나가지 않으면 어때요? 계속해서 내가 심리가 불안정한 상태로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인지 부조화를 인지 조화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말을 지킨다, 행동을 일치시킴으로써 인지 조화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스팅과의 인지 부조화 이론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4번 기윈 이론 보도록 할게요. 자, 기윈 이론이라는 거는 이제 하이더와 켈리에 의해서 주장된 이론입니다. 자, 기윈 이론이라는 거는 이제 행동에 대한 원인을 규명을 하는 거죠. 즉, 결과에 대한 원인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속담에 이런 얘기 있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게 바로 기윈 이론인 거죠. 뭔가 그죠. 연기가 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지에 대해서 우리가 규명하는 게 바로 기윈 이론이다. 기윈 이론은 크게 외적 기윈과 내적 기윈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외적 기윈이라는 거는 그 결과에 대한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거죠. 기분이라던가 선호도라던가 나의 바람, 난이도, 운수, 역할, 일의 성격으로 돌리는 거라면 내적 기인이라는 거는 이제 나에게로 돌리는 거죠. 나의 성격적인 특질이라던가 나의 능력, 그리고 내가 하고자 했던 의도, 노력, 태도에 의해서 돌리는 게 내적 기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나이가 지금 30인데 취업도 못하고 있어. 내가 진짜 이렇게 취업을 못하고 하루 라면으로 정말 생을 유지하는 건 우리 부모님을 못 만나서야. 정말 가난한 부모님을 만나서야. 그럼 뭐죠? 이거는 외적 기인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정말 지금까지 공부도 안 하고 노력 없이 정말 대충대충 삶을 살아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내적 기인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고객 만족의 이론 4가지 이론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2강에서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